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놀러 오라고 하세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과 육아를 감당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시댁까지 가려 하면 사실 힘들고 가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 보는 게 어머님의 낙인가 보다 싶어서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찾아뵈려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가면 저희 신우 아이들도 와서 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우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큰아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지금도 신우는 종종 어머님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토요일에 가면 아이들끼리 같이 놀고 저는 식사 준비하거나 어머님 집에 집안일도 좀 거들어드리고 있다가 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마다 오라고는 하시지만 막상 아이가 가도 거의 하루 종일 TV만 보고 오기 일쑤예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막 놀아주지는 못하시는 건 알지만 주말마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신 것 치곤 막상 가면 본인도 피곤해서 그냥 들어 누워 계시고 아이랑 별다른 대화도 교류도 없으세요. 신우 아이들이 놀러와 있으면 그나마 그 집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도 같이 놀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 아이도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라고 책이나 장난감 등을 챙겨가도 어머님이 내내 TV를 틀어주시니 아이도 책은 안 보고 TV만 내내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제가 왜 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볼까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금요일만 되면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톡 까놓고 저희 아이도 친할머니 집 심심하다고 그럽니다. 마당이 있어서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좁은 데다 물건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집에선 잘 안 보여주는 TV, 거기선 실컷 보니 아이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려니 영 따분한가 보더라고요. 저도 고역이죠. 어머님 집 가면 어머님 식사 준비에 아이 먹을 것도 따로 챙겨가서 먹여야 되니 2중 3중 바쁘고요.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발도장을 찍는 건 순전히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제 주말을 포기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님에게 진짜 정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계절 바뀌면 옷 선물도 해주시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잘 사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옷으로 입히고 장난감도 챙겨서 어머님 댁으로 갔죠. 아이가 그날은 TV 틀어놔도 안 보고 장난감만 만지고 있으니 어머님이 다가가서 묻더라고요. 엄마가 새 장난감 사줬어? 아니요, 이거 외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또 외할미가 사줬어? 너네 외할미는 돈도 많나 보다? 저희 어머님 질투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질투가 상당하셨습니다. 호칭도 사돈어른이나 사부인이라고 한 적 없고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더 젊고 옷 같은 것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는데 가족 모임 같을 때 한 번씩 보면 그 후에 꼭 저한테 너네 아버지 돈 많이 버셔야겠다. 왜요 어머님? 너네 어머니 엄청 깔롱 부리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거 감당하시려면 돈 많이 버셔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세요. 저는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웃긴 게 나중에 저희 남편더러 저희 엄마가 입었던 옷 어디 거냐고 그거 자기도 사달라고 그러셨대요. 한마디로 예쁘고 좋아 보이니 괜히 꼬아서 얘기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거야 그냥 귀여운 질투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아이가 친정엄마가 사다 주신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심통이 나신 건지 그러시는 거예요. 세종아, 친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야.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가짜 할머니. 저는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가짜 할머니라뇨. 외할머니가 가짜 할머니예요? 왜요? 원래 그런 거야. 친할머니만 진짜 할머니야. 이런 거 암만 사줘도 이 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느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원래 친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의 진짜 가짜가 어딨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색하며 따지자 오히려 어머님이 더 발끈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 난리야.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 가리키면서 가짜 할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괜히 친할머니,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줄 알아? 가까워서 친할머니고 멀어서 외할머니인 거야.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도리어 역정을 내셨어요. 별말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고를 내? 고를 내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제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 가볼게요, 어머님. 아이고, 무섭다 정말.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주 상전이야, 상전. 가라, 가. 세상에 어느 상전이 주말마다 와서 밥 해드리고 집안일 거들어드리고 적적하시다고 아이까지 보여드리다 가나요? 제가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입장 바꿔 신우가 전에 일이 있어서 시댁 좀 자주 간다고 하니까 신우더러 너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안 오면 죽는 병 걸렸냐고 역정내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정작 본인은 토요일마다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서요. 여튼 저는 그렇게 아이와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친정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급한 일 때문에 아이 하원하는 거 2주일만 부탁드렸었거든요. 근데 3일 하시고 갑자기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셔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부탁했었습니다. 톡 까놓고 진짜 할머니로 도와주셔야 될 일은 도와주신 것도 없으세요. 제가 씩씩대며 친정에 가니 저희 엄마도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홧김에 친정으로 왔지만 엄마 속상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머님이 속상한 소리를 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이한테 놀이터 가서 놀다 오자고 하셨거든요. 세종아, 할머니랑 놀이터 가서 그네 탈까? 근데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아이의 말에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래.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제가 다가가서 말해줬습니다. 세종아, 그런 게 어딨어. 다 세종이 할머니고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하셔서 결국 제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도 그 양반은 무슨 그런 소리를 애한테 하느냐며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도 얘기하게 됐어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미안해할 일인가요? 저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도 굳이 어머님 보러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와서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저는 앞으로는 일 없으면 안 갈 거라고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세종이랑 어디 놀러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에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냐? 너도 참 유별나다.
시댁 오기 싫었는데 좋은 핑곗거리 생겼지? 아니, 저도 평일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기어코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일부러 저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토요일도 일을 하는 직업이라 집에 없긴 한데 굳이 저만 아이 데리고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아들은 일요일에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요일마다 무조건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저 어머님이 세종이 보고 싶어 하시고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엄마더러 가짜 할머니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불편해요. 앞으로는 별일 없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토요일마다 가는 거 안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한동안은 안 가다가 신우도 놀러 왔다고 엄마가 오라 그랬다면서 일요일에 가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가기는 싫었지만 한동안은 안 갔기에 아이 챙겨서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니 어머님과 저는 서먹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일부러 신우하고 저를 까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요샌 통 안 와서. 너네 올케가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나한테 삐쳐서 발길 끊었잖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이라뇨. 네, 그럼 별것도 아닌 말이니 저도 그대로 말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요. 일부러 신우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네 가짜 할머니 집엔 왜 온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가짜 할머니요? 여기는 가짜 할머니 집이야. 너네 진짜 할머니 집은 어디야? 친할머니 집. 제 말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 왜요, 어머님?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면서요. 그럼 얘네한테는 여기 가짜 할머니 집 맞잖아요. 신우도 발끈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전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 외할머니 집이고 그럼 가짜 할머니 집인데 제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나요? 얘 좀 봐. 그게 어떻게 같아... 하다가 어머님도 말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아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뭔가 저한테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눈치고요.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뒀어 내가. 지 서운했다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먹냐? 그렇게 말하시면 섭섭하죠. 어머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건데. 저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세종이 할머니고 너네한테는 가짜 할머니야. 알겠지? 앞으로는 가짜 할머니 이렇게 불러. 너 그만 못해? 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저는 콧방귀 끼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들었는데 엄마도 그런 소리 세종이한테 말한 거 너무했어. 세상에 가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어딨어? 내 말은 친할머니가 더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아유, 됐다. 내가 잘못했다. 됐니? 아주 무서워서 별 말을 못하겠어. 저는 어머님 말에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세종이가 저희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냐고 그래요. 저희 엄마 황당해 하시고요. 어머님도 희영이 희준이가 가짜 할머니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역성만 드는 신우도 그 말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세종이 많이 아끼고 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들으면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할 말이란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 안 하셨고 신우도 그래 엄마가 그런 말은 너무했어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말처럼 어머님을 보러 자주 가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연락하셔도 제 볼일 있어서 안 간다거나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도 처음엔 뭐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될 때 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별말도 아닌데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 본인 잘못은 끝까지 모르실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상한 말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가 어딨나요? 아이가 커가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느끼며 살 수 있게 진짜니 가짜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편가르고 그러지 않으셨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늠름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년 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건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준 저희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줄창 피워대면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아이도 가졌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 비서로 일을 하던 직원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대놓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했고 그 여자도 저를 찾아와 사장님과 살고 싶다고 이혼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죠.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남편의 바람과 이혼 요구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콱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아이에겐 저밖에 없다 보니 꿋꿋이 버텼어요. 아이도 너무 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저로서는 이혼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거냐고요? 아니요. 그 여자와 헤어진 거였습니다. 죽고 못 산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하던 남편, 이제 마음 잡았겠거니 생각을 했고 둘째도 가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남편도 처음에 방황은 있고 정신을 좀 차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거라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게 아니었거든요. 둘째가 돌도 안 지났을 무렵 남편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안 해준다 버텼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만하면 이혼해라. 너네 남편 그 정도면 병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이혼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밖으로만 도는 아빠긴 해도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들 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나면 절대 지금 수준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았고 공부 욕심이 많았던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만 딱 감고 참으면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계속 해줄 수 있다 보니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망설여진 것도 컸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는 밖으로만 도는 남편 몫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했고 아이들이 저를 친구 같은 엄마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둘 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도중에도 남편의 외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와도 아마 끝이 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뻔뻔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여자친구랑 여행 갈 거니까 짐을 싸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지금 이혼 안 해주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애들 키울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늘 외도를 하던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선택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집과 저한테는 무심했지만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남보기에 그리고 자랑하기에 좋다 이거였죠. 정작 아빠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 자기 돈으로 이만큼 컸으니 고맙게 생각하란 소리와 함께요. 그러던 와중 남편은 또다시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도가 많아서 이번이 몇 번째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 여자는 자기의 운명이라며 기필코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혼 타령이 시작됐죠. 저는 역시나 이혼은 안 된다고 버티니까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1년 넘게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저희 큰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죠. 그런데 제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죠. 남편은 별거가 오래되어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청구 원인이 적힌 소장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둘째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저도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진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어요. 남편 성격에 이혼해주면 재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비도 다 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둘째도 20살이 될 때까진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상간소송은 진행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랑 여행 다니고 카드를 쓰고 다녔기에 외도 자체의 증거는 많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상간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거였죠.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이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 여자고 자기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혼해달라라고 주정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가게는 1인샵이라고 해서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뷰티샵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 혼자 가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예약제인데. 이학수 씨 알죠? 제 말에 그 여자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나 이학수 씨 와이프예요. 지금 우리 남편 그쪽이랑 지내고 있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되고 있는 녹음기를 생각하며 물었죠. 가정 있는 남자 만나니까 좋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이제 와이프랑은 다 끝났다고 해서 만나는 건데요? 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타났는데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저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당황도 하지 않고 쏙쏙 피해서 말하는 걸 보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몰랐다니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래. 저기요, 여기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 여자는 무슨 성가신 팔이라도 쫓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대면한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여자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럽고 분했습니다.
제가 길길이 날뛰어도 그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행패 부리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증거도 못 건지고 그곳을 나와야 했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런 일을 변호사님께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 중에 지금 여자 말고 알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비서만 알고 있고 그 후에 만난 여자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속속들이 후벼 파서 알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외면했다고나 할까요? 바람을 피워도 남편의 상간녀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한 가지 묘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의 제안대로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정말 순정파네. 비록 바람일지언정 10년 넘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 보니 만난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으니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더 가중처벌 되겠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죠. 그쪽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지만 내가 알기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군요. 그것도 10년이나. 10년 동안이나 만났으면 이제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 저희 남편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송을 했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내연녀는 제 문자를 씹었고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돌았냐? 10년은 무슨 10년이야. 뭘 알고나 얘기해. 이 여자는 내가 집 나오고 만난 여자야. 그 전에 만난 여자는 김진이고 8년 전에 만난 여자는 강석영 그리고 13년 전에 만난 여자는 왕혜경. 알겠니? 정신병자야? 너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연락해서 헛소리하거나 찾아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10년이나 한 여자랑 외도를 저지르냐고 했더니 지 입으로 그 전 여자들에 대해서도 술술 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고 또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께 이 얘기를 전했고 변호사님은 제가 드린 문자와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고요? 남편의 지금 상간녀 그리고 그 전 상간녀들 모두에게요. 소장의 공동 피고가 무려 4명이나 되는 거였죠. 그 소장이 가고 얼마 뒤에 내연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연녀는 몹시 흥분해 있더라고요. 소장 받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빠한테 그동안 여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바람 피워서 만나는 주제에 그럼 자기가 첫 바람 상대라고 생각했던 말인가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보고도 몰라? 전에 10년이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문자 보내길래 씹었고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로 그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쪽은 한 4번째? 5번째였나? 모르지. 그 사이에 더 있었을지. 너도 정신 차려. 불륜 저지른 남자가 일편단심 순해 보일 거라 생각한 정신머리가 놀랍네. 그 남자 여자 가르타는 게 취미인 사람이야. 내 보기엔 너도 1년이나 남았을까? 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면 데리고 살든가. 참 이혼하면 재산 반은 내 거야. 남은 재산으로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 근데 내가 2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 인간 바람기 절대 못 고쳐. 너랑 산다고 해도 줄창 다른 여자들 만날 거다. 참고로 지금도 어떤지 모르지. 너한테 질려서 또 새로운 여자한테 작업 걸고 있을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물론 그 통화 내용도 다 녹음은 돼 있었어요. 추가 증거로 필요하면 내려고요. 그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판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와서 생난리를 치는 걸 보면요. 진짜 미쳤어? 당신 때문에 나 지연이랑 끝났다고.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자 이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가 불쑥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도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혼해달랄 때는 콧방귀 끼더니 이제 와서? 그래.
애들도 컸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짐승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빠져줄 테니까.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길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의 재산 50%는 제가 받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서 아빠에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연락이 와도 아이들은 답장도 연락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도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사는 아줌마랑은 잘 지내시느냐, 혹시 헤어지고 갑자기 우리 생각나서 연락하시느냐 그랬다더군요. 남편은 아들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꽤나 충격이었는지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랬죠. 엄마 생각해서 아빠 보고 싶은데 안 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빠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너네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남편으로선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최소한 아이들 교육과 생활은 지원해줬기에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것조차도 다 남편의 업보겠죠. 전 남편은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2년 뒤 저에게 문자 한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 들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토록 원하던 이혼도 해줬고 부부로서의 인연도 끝이 났기에 구태여 답장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던 인간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진짜 저에게 미안해져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혹여나 어디 몸이라도 아파서 간병해줄 사람 찾기라도 하는 거라면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 해줄 생각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간혹 평생 바람피고 살다가 몸 아프면 본부인 찾는다는 인간도 있다던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상간녀 소송 증거 때문에 고민하던 저, 그런데 제가 보낸 문자에 걸려서 과거 여자들 줄줄이 말하던 멍청한 전 남편,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네요. 바람 피느라 가정과 자식은 나몰라라 했으니 자식들에게 외면받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알바도 아니고요. 앞으로 전 남편 놈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었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몹시 선한 인상을 가진 데다 직업도 좋았습니다. 배경적인 부분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었던 건 성격적인 부분에서였습니다. 정말 배려심이 많고 착했거든요. 양보나 이해심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고 그 자상하고 착한 심성에 더 마음이 갔었죠. 결혼하기에 참 좋은 남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하겠다 다짐을 했었죠.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이 있던 날 하객들로 미어 터지던 신부 쪽과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던 신랑 쪽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희 집은 친척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친척이 많고 이모와 삼촌, 고모 다 있습니다. 사촌 오빠, 사촌 언니, 동생들도 꽤 많고요. 반면 남편네는 친척들이 없고 단촐했어요. 일단 남편네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게 시부모님은요,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남편 어머니는 이혼 후 좀 멀리 가셨고 아들하고도 연락은 거의 안 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아버님 친인척 분들만 오셨는데 아버님 직계 형제라고 해도 고모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 고모분도 자식은 딸 한 명밖에 없고요. 그 딸이 남편에게는 사촌 누나였는데 성격이 엄청 활발하시고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본인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저희 신혼집 리모델링도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너는 시댁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더군요. 왜냐면 남편은 어머님하고 아예 연락도 없이 지내는 데다 아버님도 은퇴 후 2시간 거리의 시골로 귀농을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먼저 굳이 오라고도 안 하시고 연락도 괜히 하지 말자며 너네끼리 그냥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연락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아버님하고도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친척도 별로 없는 데다 대학교 때 일찍 호주로 유학을 갔어서 거기서 혼자 지냈대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대한 정도 크게 없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났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참 보기 좋고 부러웠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외로움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 우리 가족들은 당신 가족이기도 하다. 복잡거리면서 재밌게 살자고 했어요. 남편도 고맙다고 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고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지내게 된다는 게 참 좋더군요. 소위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촌동생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서 그 평온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보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더군요. 호주에 있던 사촌동생이 한국에 나왔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 몇 달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안 되겠느냐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단 몇 달만이라고 해도 신혼집에 사촌동생을 불러 같이 살자는 제안도 황당했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사촌동생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전에는 들은 적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사촌동생이 있었어? 자기 사촌이라고는 사촌 누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 우리 리모델링 해주신 연실이 형님 말이야. 아, 누나는 고모 쪽 사촌이고 얘는 우리 이모 딸이야. 이모? 호주에 사신다는? 그분이 딸이 있었어? 있었어. 내가 말 안 했구나. 남편에게는 이모 한 분이 있는데 호주에 사신다는 건 얼핏 들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가 호주 유학 시절 때 이모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 딸이 한국에 갑자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 구할 건데 일만 구해지면 바로 방 구해서 나간다면서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죠. 남편에게 사촌동생에 대해 별로 들은 얘기도 없을 뿐더러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한 집에 사나요? 그것도 신혼집에서요. 하지만 남편은 호주에 있을 때 이모 도움 많이 받았다고, 엄마는 연락 끊었지만 이모는 진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두 달만 지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딸이 한국에 오는데 이모님은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냐 물었는데 남편 하는 소리가 이모는 딸이 한국에 오는 걸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딸이 무작정 한국으로 나온 거랍니다. 여기서 직장 구했다고 하면 이모님도 그때는 마음 바꿔서 도와주실 거라고 했죠. 저는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죠. 남편은 사귈 때도 그렇고 결혼 생활할 때도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든지 혼자서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처음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그랬던 거죠. 게다가 남도 아니고 남편의 사촌 동생이라는데 무조건 싫다 하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두어 달만 지내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고맙다고 폐 안 끼치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집에 남편의 사촌 동생이 왔어요. 남편하고는 5살 차이가 났고 20대 중반이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미용일 관련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금방 일 구해서 나가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것에 대해 염려가 많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촌동생은 일단 집에 잘 안 있었고 있다고 해도 거진 자기 방에서 지냈거든요. 게다가 집안일도 본인이 나서서 좀 도왔고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었어요. 착한 데다 밝은 성격인 것 같아서 저도 싫지 않았고요. 어쨌든 빨리 제대로 일자리 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함께 사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방 정리를 하는데 저희 집 안방 침대 밑에 사촌동생의 속옷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기 왜 있나 싶어서 사촌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사촌동생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세탁실에서 자기 옷 챙겨오다가 흘린 것 같다고요. 저희 집 안방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미안하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하고 돌려주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사촌동생은 평소에는 크게 대화가 없었는데요. 한 번은 사촌동생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은 좀 심하게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럴 거면 호주 돌아가라고 하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쟤 저러고 다니다가 무슨 일 나면 내가 이모볼 면목이 없잖아. 일자리 빨리 구한다고 해놓고 맨날 저렇게 놀러만 다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보호자로서 사촌동생을 맡은 격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일 구하는 건 너무 쪼우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게 같이 산 지도 한 달 정도가 넘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 리모델링 한 부분 중에 큰 건 아니지만 하자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근 나왔다가 남편 사촌 누나네 인테리어 매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촌 누나네 매장이 저희 회사랑 가까웠거든요.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촌 누나는 AS 해준다고 주말만 시간이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누구 와 계셔? 재원 씨 사촌동생요. 그런데 제 말에 사촌 누나분이 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사촌동생? 재원이 걔가 사촌동생이 어딨어? 아, 호주에 계시는 이모님 딸이요. 에? 그분은 결혼 안 하셨잖아. 독신주의고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딸이 있었다고? 그럼 호주에서 결혼을 하신 건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웃으면서 하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냥 건너 들은 것뿐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사촌 누나분은 친가 쪽 사람이다 보니 남편 이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사촌 누나분의 말에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건 제 직감으로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근래에도 좀 이상한 일이 있었고요. 바로 며칠 전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갔었는데요. 뜬금없이 남편과 사촌동생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촌 지간이긴 하지만 딱히 대화가 많지도 않았고 엄청 친한 느낌도 아니었는데 돌연 큰 소리까지 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둘의 대화가 좀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촌동생더러 누구 속 뒤집어 놓으려고 왔느냐. 이런 식이면 나가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조마조마하다라고 했고 그 사촌동생은 믿을 사람이라곤 오빠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 모르겠느냐. 오빠까지 나 저버리면 콱 죽을 거다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는 급히 멈추더라고요. 남편은 일자리 안 구하고 한심해서 뭐라고 했다는데 제가 들은 싸움 내용은 도무지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의 싸움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사촌 누나 말을 듣고는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저는 찝찝한 기분을 고민하다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안부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슬쩍 사촌 동생이 집에 와 있다고 흘렸죠. 그런데 아버님이 무슨 사촌동생? 재원씨 이모님 딸이요. 호주에 있다는.
한국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뭐라고? 아버님은 불에 데인 듯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호주? 걔가 너네 집에 있어 지금? 네. 아니 이것들이. 잠깐만 끊자. 아버님이 심하게 당황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반응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님하고 이혼을 하셨어도 그래도 친척이고 조카였는데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저는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재원이한테는 똑바로 얘기했고 걔는 금방 나갈 거다. 진짜 미안하다. 라며 연거푸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랑 재원 씨랑 합의하여 오라고 한 거예요. 저도 동의했고요. 근데 저한테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미안하다 무조건. 하여튼 걔는 금방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사촌동생이 집에 얹혀 있어서 미안하다는 느낌은 분명 아니었죠.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남편한테 물어봤자 뾰족한 대답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집에 작은 홈캠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홈캠에 녹화된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보통 낮에는 사촌동생도 집을 비우거나 있어도 자기 방에 있는지 거실에는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건너뛰고 보는데 갑자기 남편하고 사촌동생하고 얘기하는 게 찍혔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재생했죠. 아빠까지 다 하셨어. 올라와서 쫓아낸다는 거 내가 겨우 말려놨고. 도저히 안 되겠어. 너 그냥 호주로 돌아가. 어떻게 나한테 호주로 돌아가라 그래?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알면서.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솔직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여기 오라고는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빠가 아닌 이상 영화가 아는 것도 시간 문제야. 영화는 제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저 여자가 남편의 사촌동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게 그렇게 겁나? 오빠 와이프가 아닌 게? 당연하지. 오빠 아버님도 그래. 나는 그렇게 질색팔색 하더니 그 여자는 마음에 드셨나 봐. 별것도 없더만. 그리고 나 못 나가. 나가고 싶어도 내가 돈이 어딨어.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이번 주 안으로는 나가. 그런데 그 사촌동생이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목을 감싸는 겁니다.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확 떼어버리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먼저 다른 놈이랑 결혼한 건 너잖아. 그래서? 오빠도 홧김에 결혼한 거야? 그랬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연락은 왜 계속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지내라고 하는데? 오빠도 나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미친놈이지. 들켜서 난리 나기 전에 이번 주 안으로 방 구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호주로 돌아가. 비행기 값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예상처럼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어 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로 밀어보면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는 사촌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옛 애인인 것 같았죠. 그런 여자를 사촌동생이라 속이고 저희 집에 방 내주고 같이 살게 했다니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까무라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촌동생, 아니 그 여자에게도요. 진정이 안 돼서 벌벌 떨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 여자가 제 침대에 흘린 속옷도 생각이 난 겁니다. 세탁물 들고 오다가 흘렸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집에서, 그것도 내가 자는 침대에서 두 것들이 뒹굴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할 만큼 분노로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울다시피 하면서 아버님께 전화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그 여자 사촌동생 아니고 재원씨 전 여자친구냐, 아버님은 다 알고 있었냐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 미안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걔 안 나갔느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고불고 하면서 안 나갔다고, 지금 둘 다 들어오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들어오면 둘 다 콱 죽여버리고 나도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했다고 제발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바로 올라오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감과 믿기지 않는 현실에 엉엉 울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 남편놈 헐레벌떡 들어왔고 저는 달려가 남편 싸대기부터 연달아 3대를 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고 하니 남편도 무작정 무릎 꿇고 미안하다 그러더군요.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헤어진 애인을 이 집에 불러들이냐. 너네 정신 나간 변태들이냐. 내가 우습고 만만해 보이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고요. 그렇게 한바탕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저는 제 풀에 못 이겨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떻게 된 건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나 속일 생각도 말고 네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요. 옆에 핸드폰 녹음도 켜놓고 말이죠.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남편의 말인즉슨 호주에 있을 때 만났던 여자랍니다. 호주에서 살았던 여자였고 칵테일 바에서 일했던 여자래요. 그 여자랑 서로 좋아해서 동거까지 했었고 한국으로 같이 와서 결혼까지 할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알게 되고 호주까지 쫓아와서 난리 피우며 헤어지라고 하셨대요. 그 여자가 하는 일도 질 안 좋은 바에서 일하는 데다 그 여자 엄마도 호주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더군요. 남편은 아버님 성화에 원래 계획보다는 앞당겨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럼에도 서로 못 잊어서 연락하며 지내던 와중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그 여자는 호주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했대요. 남편은 그 여자를 잊으려고 많이 힘들었다며 그러다가 겨우 잊고 저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이 왔대요. 결혼한 남자는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며 자기는 도망가고 싶은데 자기 엄마도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남편도 저랑 결혼 약속을 했다고 도와줄 게 없다고 하고 연락도 끊었답니다. 그 후 남편도 저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덜컥 한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선 어디 외진 곳에 달방 같은 데서 산다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위험한 곳에서 사는 그 여자가 너무 안쓰럽고 눈에 밟혔던 겁니다. 따로 방을 구해주려고 해도 이미 경제권은 결혼하면서 저한테 몽땅 넘긴 상태였다 보니 돈이 없었고 일단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고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지내라. 그럼 돈을 구해서 방을 구해주던지 아니면 호주로 돌아가든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도 순간의 감정 때문에 와서 지내라고는 했는데 막상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 저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더러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연을 듣는데 저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눈물 없이 못 들어주겠네. 얼마나 눈에 밟혔으면 신혼집에 그 여자를 불러들여? 아니야,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정으로 너무 위험하고 불쌍해 보여서. 지랄을 한다. 진짜 불쌍한 건 나야. 너네 사랑 노름에 내가 이용당한 거라고. 저는 내용을 듣고 보니 더 열이 뻗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도 집에 들어왔고 상황을 보고 눈치를 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한테도 달려가 싸대기를 날렸죠. 마음 같아선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더 패고 싶은데 남편 놈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고 말리고요. 제 앞에 있는 두 것들 보는데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안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자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당하는 거 못 보겠다나요? 이것들이 쌍으로 연병을 떨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거기서 웃음까지 터뜨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들을 하셨는지 서로 못 잊겠다 하면서 사람 하나 두고 제대로 기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아버님까지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사셨는데 제 전화 받자마자 밟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상황을 보자마자 남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저 기집애 당장 쫓아내라고 했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아버님은 씩씩거리며 그 여자도 노려보셨습니다. 너 내 아들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땐 죽여버린다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면서 진짜 때릴 기세로 가셨는데 남편이 겨우 말리더라고요. 그 여자도 아버님이 난리치니까 시겁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도망갔고요. 아버님은 몇 번이나 남편 등짝을 후려 갈기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무슨 지가 비운의 주인공이나 됐냐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집은 그렇게 쑥대밭이 되었고 그 뒤로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보고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이 자식이 돌았나 보다 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가방 챙기면서 말씀드렸죠.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겪고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남편도 저 여자한테도요. 불쌍한 마음에 집에 와 있으라고 한 건 맞는데 진짜 끝난 사이야. 그냥 동생 같은 마음밖에 없었어. 저는 그 말에 남편 머리통을 휘갈겼습니다. 우리 방 침대 밑에 저기 집에 속옷 있더라. 이게 뭐냐 물으니까 세탁물 들고 오다가 흘렸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었어.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너랑 저기 집애랑 뒹굴었던 거야. 아니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서로 좋아 죽겠고 못 헤어지겠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살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니들 사랑놀이에 희생양 만들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막막한 기분으로 가방 챙겨 그대로 나왔어요. 친정에도 바로 못 가고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엉엉 울었죠. 그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게 힘들었지만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건요. 저를 속여가며 그 여자를 집에 들일 정도로 남편은 그 여자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는 결혼한 저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했던 거였죠. 저는 정말 탈진할 정도로 차 안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바로 진행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거 제가 겨우 뜯어 말렸죠. 남편도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리석었다면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저는 그러기엔 너무 선을 넘었다고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내가 빠져줄 테니까 그 여자랑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했는데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기도 했고 또 남편 쪽에서 모든 사실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손해배상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에는 그냥 묻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근처 카페에 갔다가 남편의 사촌 누나분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사무실과 사촌 누나분의 인테리어 사무실이 가깝다 보니 그 전까진 일부러 좀 피해 다니기도 했는데 그날은 딱 마주친 거죠. 잘 지내느냐 하시길래 그냥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나도 듣고 경악했다니까. 재원이 걔가 겉으로는 참 순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런 기막힌 일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네, 이제는 지난 일인데요,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사무실이 요 근처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마주쳐서 혹시 일 그만뒀나 했거든. 네, 나도 껄끄럽지? 앞으로는 아는 척 안 해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그러면서 사촌 누나는 전 남편과 그 여자의 근황에 대해서도 슬쩍 알려주시더군요.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것들 끝났어. 그래요? 생유나는 다 떨더니 이혼하고 한 반년 정도는 같이 살았던 모양이야. 근데 뭐 줄창 싸우다가 그 여자는 다시 호주로 들어갔다던데. 아니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잘 사는 재원이 이혼까지 시켜놓고 지는 또 내뺐다니까. 천하의 나쁜 년이. 재원이도 이혼하고 그 여자도 도망가니까 애가 말도 못하게 수척하게 다니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지가 잘못한 것을. 저는 속으로 그것들이 결국은 같이 살았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도 없이 있으니 사촌 누나분은 바쁠 텐데 들어가 보라고 그래도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는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날 오랜만에 전 남편과 그 여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결혼까지 한 옛 애인한테 찾아온 건지, 그리고 전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를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받아준 건지, 그 여자에 대해 진심이 뭔지 싶었습니다. 뭐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문득 그 미친 것들이 머릿속이 궁금은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절절한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하며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건지, 지들의 그 가짜는 사랑 노름에 애먼 저까지 놀아났다 생각하면 지금도 쓴웃음만 나옵니다.
그 일은 저에게도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언젠가는 저에게도 그 일은 하나의 지독한 해프닝이 되고 말겠죠. 지금도 이렇게 사연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고요. 이미 끝난 사이니 그 사람들은 점차 지우고 앞으로의 제 삶에만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삶에 그런 기막힌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상이몽이었던 전 남편과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게 딱 저희 부부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전세 생활 청산하고 내 집 얻어서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고 전 남편 놈은 딴 생각으로만 가득 차 결국 스스로 집알등 찍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4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 매장 수리기사로 일을 했었고 저는 한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어요. 남편네 부모님은 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셨어요. 엄마는 옷수선집을 운영하셨고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별로 여유로운 집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부지런하고 또 잘 살고자 하는 의지는 컸었던 만큼 결혼하면 같이 으쌰으쌰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5천만 원을 모았었고 남편은 3,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을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365일 집안이 눅눅하고 벽면에 곰팡이까지 잘 끼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꼭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다 보니 집이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토피도 있었는데 집이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자주 생기다 보니 아이한테 특히 안 좋았었거든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이라서 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에도 너무 힘들었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추가 대출을 받고 2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고 7개월 만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 출산과 동시에 원래 다니던 쇼핑몰은 그만뒀었는데 저희 언니가 동네에 반찬 가게를 열었거든요. 매장 판매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인터넷 주문도 받는 곳이라 바빴는데 언니가 여기 와서 알바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대출도 많아서 갚아야 되고 앞으로 아이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들 테니 저도 하루빨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도 안 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언니네 가게로 출근을 했었어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곧바로 언니네 가게로 가서 반찬 만드는 거 거들고 오픈 준비하고 제가 직접 경차 하나를 끌고 다니며 배달도 했습니다. 빠듯하게 5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과 동시에 아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아이 자고 나면 집안일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고 피로 때문에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단하다면 고단했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건 어쨌든 저희 가족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작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옮겼고 저나 남편이나 돈 열심히 벌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갈등이 좀 있었다가 결국 크게 싸움까지 났고 홧김에 남편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저도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다른 곳에 취업할 거라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맘때 전자담배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걸 해보겠답니다. 너무 뜬금없는 분야기도 했고 가게를 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하지만 남편은 그 가게를 꼭 해보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하는 가게다 보니 반드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남편은 호언장담했죠. 자기가 잘할 거라고. 그래서 금방 장인어른 돈도 갚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호기롭게 가게를 열었고 초반에는 정말 꽤 잘 됐습니다. 남편이 열성적으로 하기도 했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영업도 했죠. 초반에는 매출이 꽤 괜찮아서 이대로라면 금방 부모님 돈도 갚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초반 기세가 꺾이고 나니 그 후부턴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는 나와주었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는 돈에서 일정 부분은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모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저도 일을 했기에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반반 낸 돈을 합쳐서 생활비를 썼어요. 저는 제가 버는 돈에서 생활비와 대출금을 빼고도 조금이나마 적금도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전세가 아니라 내 집 살 때 도움이 되고자 쓸 거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거죠. 저는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아서 쇼핑몰에서 일을 했을 정도로 나름 멋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부턴 제 관심사가 옷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되었고 그때부터 옷과 치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끊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옷 사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으면 결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원래 있던 옷으로만 돌려 입었고 어지간해선 1년에 한두 벌도 새로 안 샀던 것 같아요. 아이 옷과 남편 옷은 사줘도 제 옷은 새로 사는 법이 거의 없었죠. 또 외식보다는 집밥을 주로 먹었는데 어차피 제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니 안 팔린 반찬 들고 와서 밥을 먹으면 돼서 반찬값은 들지 않았죠. 또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뭘 시켜 먹자고 하면 제가 집에서 해주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해주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시판 치킨 사놓은 걸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었죠. 제가 그렇게 해줘도 남편은 이런 거 말고 가게에서 파는 게 먹고 싶다고 잘 징징거렸습니다. 참 철딱서니도 없었죠. 저는 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등바등 대출 갚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야 생각이지만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헛짓거리 같기도 하고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프게도 느껴졌거든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허튼 돈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모으며 살아가던 도중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돈 잘 모으고 있지? 무슨 돈? 생활비 내는 거 말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갚아야 되는 돈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근래 들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모으고 있었다는 거야? 모을 돈이 어딨냐. 월세 내고 물건 들이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 생활비도 겨우 맞춰서 내는 수준이라니까.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불경기라 그런가. 요새 좀 그렇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씩 남편 가게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손님이 있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 근방에 전자담배 가게가 딱히 없어서 그런 건지 남편 가게로 많이 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매출을 얻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주는 매출은 터무니없이 적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못 버는데 저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이제 와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죠.
차라리 예전에 창업을 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제 와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만큼 내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언니네 가게가 번창하고 있었고 언니가 월급도 많이 올려줬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짠순이 다 됐다고 장난치면서도 한편으론 저를 좀 안쓰럽게 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옷 사입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더니 예전에 권수영은 어디 갔나 싶다 너 보면. 아줌마 되면 똑같지 뭐. 너 그 옷 엄청 옛날부터 입었던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 옷이 편해. 색이 너무 바랬다. 뭐 어때? 목도 안 늘어났고 이만하면 괜찮지. 언니가 옷 좀 사줄게. 휴일 때 같이 백화점에라도 가자. 됐어. 필요 없어. 멀쩡한데 뭐. 차라리 그냥 돈으로 줘. 아우, 짠순이 정말. 장난이야. 나 정말 옷 필요 없어. 어차피 내내 가게에서 일하고 배달 다니고 애 보는데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하냐? 언니나 사 입어. 저는 그렇게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인데 예쁜 옷, 새로운 옷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괜히 그런 것에 조금씩 돈 쓰는 버릇 하다 보면 돈 나갈 일이 투성이잖아요. 옷 사면 가방도 사고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아무것도 안 꾸미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언니가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기분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옷이 맨날 그거밖에 없어? 이게 뭐 어때서 우리 언니랑 똑같은 소리에. 좀 꾸미고 다니지. 다른 애엄마들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요즘 애엄마들은 다 예쁘게 하고 다니던데. 됐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리고 돈 아껴야지. 궁상 좀 떨지 마. 옷 그거 뭐 몇 푼 한다고. 궁상이라도 떨어야 나중에 집이라도 사지. 알뜰한 마누라 얻었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참도 고맙다. 저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털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뜬금없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내려놓더라고요. 이게 뭐야? 옷들인데 새 건 아니고.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안을 열어봤더니 옷들이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태도 좋은 데다 브랜드 옷들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껴있고요. 어머, 이거 비싼 데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어디서 났어? 석규 형님, 형수님 거야. 석규 형님? 내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 한우 고깃집 한다는. 아, 남편은 그맘때 남편네 가게 근처에서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는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과 부쩍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 고깃집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규모도 좀 있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가격도 꽤 나가고요. 그곳을 운영하는 그 형님도 돈이 꽤 있고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 옷들은 그 형님의 와이프분이 입던 옷인 것 같았죠. 상태 괜찮은데 안 입는데? 그 형수님이 워낙 새 옷 사고 쇼핑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 내가 입으라고? 괜찮으면 당신이 입고. 당연히 괜찮지. 하면서 저는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떨떠름하게 보더라고요. 왜? 아무리 그래도 어두운 옷인데 기분 괜찮아? 뭐 어때?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왜 그래? 입으라고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렇게 덥석 입는다고 할 줄은 몰랐지. 상태 멀쩡하고 입으라고 준 옷인데 뭐. 일부러 중고 매매도 하는 마당에 잘 됐지. 예쁘네. 제 말에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그 옷들을 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다녔는데 저희 언니도 알아보더라고요. 수영아, 너 새 옷 샀어? 아, 이거? 비싼 데 거 아니야? 얻은 거야. 산 건 아니고. 어디서?
저는 남편이 한 얘기를 해줬고 언니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뭘 얻어 입어. 그냥 새로 사지. 뭐 어때서 그래. 멀쩡하고 이쁘기만 한데. 괜찮지 않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랑 너랑 옷 사이즈가 비슷한가 보다. 그러게. 저는 그렇게 그 옷들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그 뒤로도 옷을 한아름 한 번 더 갖다 줬어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옷을 엄청 자주 사나 봐. 거의 새 거 같은데. 부자들은 다르네. 부자는 무슨. 고마워서 반찬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안 입는다곤 옷들인데 뭐. 저는 어쨌든 옷 안 사도 되니 좋다고 생각하며 그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탁을 한번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웬 영수증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는데 숙박업소 영수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뭔가 봐서는 안 될 걸 본 느낌이었죠. 그 형수님이라는 사람이 본인 남편이랑 이 숙박업소에 간 걸 수도 있지만 왠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석규 형님이란 남편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일도 아니고 괜한 분란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구겨서 버렸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제 일도 아니니 저도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일이 불거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볼일을 좀 보러 나가야 된다고 가게를 두어 시간만 좀 봐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다가 카운터 부분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쌓여있는 종이 더미에서 카드 내역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쓰는 남편 명의의 카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별로 관여 안 했었거든요. 버는 돈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용돈 쓸 때 쓰는 카드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세서를 본 저는 눈과 입이 떡하니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남편은 한 달 카드값이 3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저희 생활비가 250 정도인데 남편 혼자 쓰는 카드값이 300 이상이 나온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썼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내역을 찬찬히 보는데 백화점, 쇼핑몰, 이게 다 뭐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제일 황당한 건 숙박업소에서 쓴 내역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죠.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저는 그때까지 상상조차 못했었죠. 웃기는 소리지만 바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피는 건 줄 알았어요. 시간이든 돈이든요. 그런데 남편은 내내 가게에만 매여 있고 생활비도 겨우 낼 정도로 매출이 빠듯하다고 했는데 웬걸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뛰고 목소리까지 마구 떨려오더라고요. 언제 들어와? 아직 멀었는데? 지금 당장 들어와. 왜 그래?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에서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들끓었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30여 분 정도 가게 안을 씩씩대며 돌아다니고 있으니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들어오는 남편 면상에 명세서를 들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도 순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뭐? 이거 석규 형님 거야. 장난쳐? 이거 당신 카드잖아. 내 카드는 맞는데 석규 형님이 대신해서 좀 쓴다고.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실은 석규 형님이 형수님 몰래 바람을 피고 있거든. 그런데? 형수님이 경제권을 다 들고 있으니까 어쩔 방도가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 쓰는 건 다 자기가 갚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어처구니 없었는데 친한 형님인데 어떻게 거절해. 알잖아. 석규 형님이 나름 요 근방을 꽉 잡고 있는 거.
나도 여기서 장사하는 입장인데 형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피는 돈을 당신 카드로 쓰고 있다고? 그 돈은 당신한테 돌려주고? 오, 그럼 통장 내역 보자. 돈 돌려준 거. 아직 안 줬어. 조만간에 받을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그 석규 형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봐. 아니면 지금 찾아가 보던지. 아, 어떻게 그래. 형수님이랑 같이 있을 텐데. 당신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 형님이 바람을 피는 건데 왜 그걸 당신까지 동조하고 도와줘?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형님이 우리 가게로 손님도 많이 보내준단 말이야.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했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말이 별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얘기 계속 해봤자 남편은 박박 우기고 있고 소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남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다리가 다 후들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형수님이라는 여자의 바지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남편 카드를 석규 형님이 쓴 거라면 그 집은 남편도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핀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았고 남편이 도대체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후 일단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니 남편도 제가 넘어가기로 했나 보다 생각했는지 안심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 폰을 몰래 훔쳐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폰을 늘 소지하고 다녔기에 몰래 볼 기회가 흔치 않았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머리맡에서 폰을 충전하면서 잠이 들었고 저는 옆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가량 누워있다가 몰래 폰을 들고 나왔죠. 다행히 패턴은 알고 있어서 금방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남편의 딴짓거리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 여자는 카톡에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진은 그래도 한 장 있어서 얼굴은 확인했어요. 남편과 또래 혹은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했는데 정확한 나이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사진 한 장만 봐도 꾸미기 좋아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도 보게 되었어요. 아주 가관이었죠. 자기야, 와이프한테 옷 갖다 줬어? 갖다 줬지. 뭐래? 좋대. 브랜드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남이 입던 거라도 좋대? 그런 거 상관 안 해. 잘 됐네. 나 버리려고 한 옷들 많은데 와이프 갖다 주면 되겠다. 그럼 될 것 같아. 나는 새 거 사줄 거지? 당연하지. 빨리 보고 싶네, 울자기. 내일 보러 갈까? 밥 먹으러 오던지. 남편은 있어? 조심해야겠네. 살짝 티내는 것도 스릴 넘치고 재밌지. 그 대화를 보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갖다 준 옷이 그 석규 형님의 와이프 옷이 아니라 이 상간녀의 옷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며 옷장으로 달려갔고 그 옷들을 모조리 꺼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다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쳐 넣었어요. 얼마나 울분이 터지는지. 지 와이프는 대출 갚고 집 사려고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모으는데 상간녀한테는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 입던 옷을 저에게 가져다 준다뇨. 이게 무슨 환장스러운 짓인가요? 저는 옷을 자르던 가위로 남편까지 난도질 해버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토록 처참한 해를 가하고 싶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는 모조리 캡처를 했지만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정체까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으니 얼굴만 알 수 있었죠.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이름은 뭔지까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족쳐도 얘기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알아내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고깃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바람핀 게 아니라 석규 형님이 바람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놓고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고깃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깃집에 들어간 저는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카운터에 어떤 여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 당사자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가만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그 여자도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제가 대답 없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주방 쪽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쳐다봤는데 아마 이 남자가 석규 형님이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의 와이프? 남편에겐 형수님이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고 충격받은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누구세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가게를 확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구시냐고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을 벗어나 달려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남편이 그 석규 형님이란 사람의 아내랑 바람이 났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저에게 줬던 그 옷들의 브랜드와 똑같았어요. 구역질이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형님이라면서 그 형님의 와이프와 놀아났고 그 와이프는 본인 안 입는 옷들을 저한테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바람을 핀 것도 그 상대도 놀랐지만 그것들이 저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속이 뒤집혔어요. 저는 곧장 언니네 반찬 가게로 향했고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복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몹시 놀랐죠.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도 처음에는 경악하고 나중에는 분노했죠. 홍서방이 미쳤느냐고요. 게다가 상간녀가 입던 옷을 너 입으라고 줬느냐고 그 새끼가 사람 새끼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하고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살지 말라고 언니가 도와줄 테니 갈라서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살았던 남편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녀 사이를 떠나 그래도 가족으로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남편 놈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네가 바람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제가 증거까지 다 있다고 하니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빌 필요도 없고 그년이 그렇게 좋아서 돈 써제끼고 살았나 본데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옛날처럼 간통죄라도 있었으면 확 쳐놓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상간소송도 지체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렸던 저는 갈기갈기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았던 옷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깽판 치러 간다고 하니까 언니가 걱정된다고 같이 가준다고 해서 언니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남편에게도 알렸죠. 너랑 바람핀 여자 누군지 알고 지금 찾아간다라고요. 보내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다 씹고 곧장 그 가게로 갔습니다. 이가 빠득빠득 갈릴 정도로 화도 나고 깽판 치러 가는 거다 보니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고깃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얼마 전 들어왔다가 말없이 도망간 제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니 그 여자도 절 알아보고 경계하더라고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 맞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손에 들린 종량제 봉투를 보더라고요. 저기요, 그건 뭐죠? 쓰레기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저희 언니가 묻더라고요. 인연이야? 뭐라고요? 인연? 아니,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그 순간 주방에서는 다시 석규 형님이란 사람이 나왔고 저는 보란 듯이 그 종량제 봉투 안에서 잘려진 옷을 한 움큼 움켜쥐고 그 여자 면상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다 쳐다봤죠. 그 형님도 놀라서 달려오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뭐야? 나 홍진호 와이프. 진호 와이프? 진호 와이프가 여기서 왜? 이 옷들 다 이 여자가 내 남편 통해서 준 거야. 지 안 입는 옷들 나한테 주라면서 남편 통해서 보냈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생각했네. 내 남편이랑 놀아난 상간녀인지도 모르고. 상간녀라니?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뒤에 있던 그 여자도 놀라고요. 몰랐어. 당신 와이프랑 홍진호랑 불륜이잖아.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온 위자료 소장도 카운터에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죠. 자, 위자료 소장. 너 홍진호한테 돈 엄청 많이 뜯어냈지? 그걸로 옷 사고 가방 사고 별 연병을 다 떨었나 본데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줘야 되니까 준비나 해놔. 그 말에 그 남자가 어리빠진 얼굴로 그 소장을 대신 열어보더라고요. 내용을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 와이프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쩔쩔매며 변명을 했죠.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이봐요, 나 홍진호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 그럼 이 옷들 네 옷 아니야? 옷은 내 거 맞는데 그냥 안 입는 옷이니까. 근데 그걸 진호한테 당신이 직접 줬다고? 그 형님이란 남자도 누나를 부라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 헌옷은 나한테 주고 너는 새 옷 사달라고 했지, 홍진호한테. 돈도 많은 년이 왜 구걸이야? 재밌디? 남의 남편 꼬셔서 놀아나면서 와이프까지 조롱하니까 재밌냐고, 이 나쁜 년아. 당신 나가!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하면서 그 여자는 갑자기 저를 밖으로 밀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나서서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말라고 따졌고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닥에 뿌려진 옷들과 형님 손에 들린 위자료 소장. 남편도 망했구나 싶었는지 얼굴에 핏기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 형님은 눈에 핏발까지 서서 남편을 쳐다봤죠. 야, 홍진호, 너 진짜야? 진짜 내 와이프랑 붙어먹은 거야? 아니에요, 형님. 다 오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이야? 그 형님은 눈이 희번뜩 돌아서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형님은 덩치도 남편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던데 남편 멱살을 잡으니 왜소한 남편은 무슨 고목나무에 매달린 매미처럼 되었죠. 그 여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가게 손님들은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네 입으로 똑바로 말해. 진짜 내 와이프랑 놀아놨지?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진짜... 하더니 그대로 남편 얼굴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남편 바닥으로 나자빠졌고 그 남자는 눈이 돌아 남편 위에 올라타더니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죠. 그 여자도 시겁해서 도망가려길래 제가 붙들고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그 여자도 저를 노려보며 달려들었고 그 여자와 제 사이에서도 육탄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소란이 컸는지 가게 밖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할 정도였죠. 그때 누군가 큰일 나겠다며 뜯어 말렸고 전 남편은 형님에 처맞고 얻어터져서는 경찰 부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까지 오고 저희는 전부 다 경찰서까지 갔죠. 남편은 얻어터진 얼굴로 울면서 그 형님 상대로 폭행 고소할 거라고 했고 그 여자도 저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뻔뻔한 것들이 바람 펴놓고 고소드립하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그 형님도 고소해 보라고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 남편 앞에서 빌면서 홍진호가 날 꼬셨다.
나는 순진해서 넘어간 거다라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다 까발려진 마당에 홍진호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빌어볼 생각인 것 같았죠. 하지만 홍진호는 왜 이제 와서 너만 빠져나가냐며 솔직히 네가 먼저 나 유혹하지 않았냐고 했고 그 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는 또 소란이 일어났고 경찰들까지 그만 좀 하라고 말렸죠. 생 난리가 따로 없었고 그 형님은 그 여자에게 너는 무조건 이혼이다 어디 두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난리로 경찰서 가고 소문까지 다 퍼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형님이 연락이 와서 외도 증거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알겠다며 흔쾌히 보내줬어요. 소송에 다 쓰시라고요. 그 형님도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다는데 그 여자는 이혼 못한다고 자기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린다더군요. 저럴 거면서 저희 남편하고 바람은 왜 핀 건지. 어쨌든 그 일이 소문이 다 나면서 남편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형님이란 사람이 그 근방 골목 가게들 사이에서는 실세였던 것 같은데 남편 가게는 제대로 찍혀서 결국 임시휴업 내걸고 잠수 탔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폐업까지 했죠. 거기서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하겠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창업비용으로 빌린 돈도 다 뱉어내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도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가게 정리한 돈으로 위자료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갚았고 결론적으로 무일푼으로 집에서도 쫓겨났죠. 그 모든 소송과 진행 과정이 결코 쉽고 간단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 마무리까지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와 석규 형님으로부터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지만 웃기게도 그 상간녀 여자랑도 서로 소송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자기가 해준 것들과 용돈도 내놓으라고 했고 그 여자는 못 준다는 입장인 듯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고깃집이 꽤 잘 되고 집은 부자였어도 그 여자는 별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는 처지였다가 저희 남편하고 눈 맞아서 저희 남편에게 용돈도 간간히 받고 옷이나 화장품도 선물 받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 지도 돈이 없어서 카드론까지 땡기는 주제에 상간녀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허세 부리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녔다는 게요. 결국 그런 것들도 다 빚이 되어서 남편 놈에게 돌아갔지만요. 둘이 몰래 연애하고 재미 좀 느꼈을 텐데 그 재미의 대가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남편과 깨끗이 이혼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집 하나 구해서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다. 너 같은 여자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며 구구절절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 미래를 그리며 그토록 아끼고 노력하며 살았어. 나도 얼마든지 돈도 쓸 줄 알고 꾸밀 줄도 알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았던 거야. 당신은 남편으로서 내 희생을 고마워했어야 해. 생활비 적게 줘도 우리 부모님 돈도 못 갚아도 당신 기죽을까봐 한마디도 안 한 나한테 고마워했어야 해. 내가 아등바등 일하면서 육아에 집안일까지 군소리 없이 다 했던 걸 당신은 고마워했어야 된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옷 하나 안 사 입느냐 아줌마 다 됐다고 그 여자랑 나를 비교했지. 당신이 단순히 그 여자한테 용돈 주고 비싼 옷 사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나는 개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아까운 것도 없이 다 퍼다 바쳤지. 내가 그런 당신한테 무슨 마음이 남아있어야 될까? 우리가 설령 다시 붙는다 한들 무슨 마음으로 남은 인생 의지하면서 같이 살겠어? 재결합? 의미 없는 짓이고 쓸모없는 짓이야. 그럴 생각도 조금도 없고. 당신이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면 재결합 소리할 게 아니라 애 양육비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보내줘.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니까. 저는 흥분하지도 않았고 그냥 차분하게 제 감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을 지나쳐오면서 분노보다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더 커졌어요. 그냥 남편과 깨끗이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고 지난 날을 후회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포기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한 푼에도 벌벌 떨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저를 위해서도 쓰면서 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저도 잘 돌보고 저희 아이도 잘 돌보며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